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성북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주최하는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시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인사말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시고 총괄하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생활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모든 생활을 변화시켰지만 오늘 토론회를 하는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예방이 중요한데 코로나19도 사실은 예방이잖아요. 예방만 잘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19부터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 우리 이웃들이 같이 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매개 감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예방이 잘 되면 정말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20대가 성에 지금 에이즈가 정말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논란이 됨에도 우리 국가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음지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양주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이 토론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발제자 선생님들, 토론회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정책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토론을 하게 됐고요. 우리 의장님 오늘 엄청 바쁘십니다. 제가 오늘 안 오시면 제가 삐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때 두 곳이 있어요. 지금 안 오시면 저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오셨어요.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토론 패널 분들, 발제자 선생님들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실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진짜 열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의 김인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써주면 전에 대충 제가 한번 쭉 읽고 이렇게 직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원고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써줬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족 같은 내용을 좀 시킨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에 시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봉양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인류는 문명의 전환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감염병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위기는 우리에게 몇몇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병의 예방도 확산 저지도 재발 방지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방역은 아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 의지가 합쳐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 집단, 정부, 민간 간 3박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인 성매개 감염병도 외에는 아닙니다. 최근 성문화가 급속히 변화하며 질병의 전파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성매개 감염병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교육과 홍보, 위험 집단의 선별적인 관리 등 전문가 집단, 정부, 민간의 합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할 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봉양순 의원님은 이제 의회 와서 10대 의회 때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가 워낙 방대하고 의원님도 100여 부이나 되고 그래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안 해보면
그 능력과 그 훌륭함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전에 TV를 켰는데 우리 권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한번 직접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 굉장히 훌륭하시구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강단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꾸준히 좀 지켜봤거든요. 저는 삼선이고, 이제 앞으로 초선이신데 앞으로 삼선 이상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슈 선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양수 의원님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 바라고요. 큰 거목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님과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또 함께하신 서울시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강동길 의원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서도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성매개 감염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개 감염병은 이제 사회적인 질병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매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병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으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의식을 마치겠고요. 오늘 자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실 우리 서울시의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토론회를 시의원 되고 나서 토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중이 적은 적은 처음입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청중이 적은 건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특별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4개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는 최소의 인원만 초대를 했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이신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관리과 김정일 과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다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참석이 어렵고 우리 감염병 관리팀장이신 강문정 팀장님께서 오늘 토론자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위해서 오늘 토론의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님께서 발제를 한 후 연이어서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PPT 발표를 위해서 아산병원 생명연구소 전은성 교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젠더와 건강연구센터장이신 김세론 센터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수센터 김남순 선임 연구원님,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건강국의 감염병관리팀 강문종 팀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질의는 모든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님의 성매개 감염병의 실태와 예방에 대해서는 발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매개 감염병의 실태와 예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성매개 감염병이란 의학적으로는 성전파성 감염증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STI이라는 용어로 불려지도록 권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성병이라고 그냥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성매개 감염병에는 후천성 면역계통증과 매독, 임질, 그리고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기 단순 포진, 첨규 콘딜롬 이렇게 6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매개 감염병이 조기 예방과 조기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공중보건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법정 전염병 체계 하에 이를 몇 가지 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급 감염병이라고 하면은 발생 즉시 24시간 내에 정부에다 보고하고 그 발생 유행을 계속 감시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4급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전수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 몇 가지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갖다 선정해서 그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보내오는 발생 건수를 갖고 전체를 추정하고 또 발생을 감시하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후천성 면역계통증 에이즈는 HIV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파괴되고 위중한 기회질환이 발생되는 질환이고요. 매독은 트레포나름 매독균에 의해서 감염되고 1기, 2기, 3기, 잠복 굉장히 다양한 임상상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전신 장기를 다 침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질, 임균에 의해 감염되고 비뇨 생식기 점막의 염증을 유발시키고 여성에서는 골반 내 감염과 불임과 자궁의 임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부위에 사마귀가 생기면서 또 항문 성교에 의해서 항문 주위에도 이러한 사마귀가 발생합니다. 여성에서는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클라미디아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비임균성 요도염과 여성에서 자궁 경부염, 골반 내 감염, 그리고 이것 또한 항문 성교에 의해서 직장염이 발생되고 심한 경우에는 직장의 협착까지도 유발시킵니다. 성기 단순 포진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성기에 동통을 유발하는 궤양과 함께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호종과 재발이 반복이 되고 최근에는 항문 성교를 통해서 이러한 성기 단순 포진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즈, HIV 감염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UNAIDS와 또 선진국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HIV 감염, 신규 감염 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10만 명의 신규 감염이 발생되었는데 점차 감소되다가 2015년에는 200만 명, 그리고 2018년에는 170만 명, 그리고 최근에는 150만 명 이내로 그 신규 감염 발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전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여기 보시면은 매년 신규 감염자 수를 파란 막대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 갑자기 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정체를 갖다 이루다가 여기서 감소가 되리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폭발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1000명 이상 발생이 되었고 또 2019년에는 1200명 이상이 발생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지금 누진 확진자 수로서 계속 빠른 속도로 아주 샤프한 그런 슬로프를 갖다 보이면서
이제는 전체 누진 확진자 수가 18,000명을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이렇게 HIV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 원인을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매년 발생되는 감염자들의 연령 분포를 갖다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 2007년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가 주종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 빨간 선이 20대인데 2006년, 7년만 하더라도 20% 내외였던 이런 20대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2019년에 35%를 넘는, 따라서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40대, 들여 30대, 40대는 들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20대가 증가되고 있는데, 맨 밑에 여기 보면 요거 파란 선이 10대인데 10대에서도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10대와 20대를 합치면 40%에 이제 육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HIV 감염이 증가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5세, 24세가 35%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대, 20대 합쳐서 41.4%.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40%. 일본은 조금 적고 대만은 좀 많고.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그 증가되는 HIV 감염의 감염 경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코호트에 등록된 HIV 감염 환자를 조사했는데 이 숫자가 굉장히 커요. 아주 대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발생된 감염인의 10분의 1을 갖다 10%가 되는 그런 대규모 집단 연구였습니다.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청이죠.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였는데 이때 이 연구에 있어서 감염인들이 병원에 오면은 우선 주치의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어 있는지 감염 경로를 갖다 물어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잘 훈련된 전문 상담 간호사가 또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재차 또 감염 경로를 갖다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그 자기의 성 정체성과 감염 경로를 솔직하게 주치의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대부분 다 밝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체 에이즈 감염의 감염 경로에 있어서 60% 이상이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고 이성 간의 성접촉은 35%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설문에 의해서 계속 모르겠다, 또 응답을 하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군 중에 많은 일부는 아마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60%를 더 상회하고 이것은 남녀가 합쳤을 때 60%가 좀 넘는 건데 남자만을 갖고 그 감염 경로를 갖다 조사해 봤을 때 이러한 동성 간의 성접촉은 65%를 더 넘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감염 경로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 비율을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67%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긴 또 마약 주사를 통해서 정맥내 마약 주사를 통해서 많이 또 감염이 되고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로 조금 더 많은 72%가 동성 간 성접촉, 대만은 60%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군에 따라서 감염 경로를 갖다 우리가 코호트 연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18세에서 29세 봤을 때 나이가 젊어질수록, 연령이 젊어질수록 이 빨간 막대가 동성 간의 성접촉이고 파란 막대가, 보라색 막대가 이성 간의 성접촉인데 빨간 막대가 나이가 젊어질수록 점점 증가돼서
18세, 29세에서는 70% 이상이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18세, 29세를 갖다 다시 또 세분했을 때 20대 후반과 20대 초반, 또 10대 후반을 나눠보니까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빨간 막대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젊어질수록 나이가 젊을수록 더 증가가 돼서 10대 후반에서는 무려 93%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되면서 많은 놀라움과 우려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젊은 에이즈 감염인 중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 비율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3세, 29세 같은 경우에 90%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이었고, 일본의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비슷하게 78%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매년 국내에서 발생되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감염 경로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쭉 발표를 해오는 걸 보면은 동성 간의 성접촉과 이성 간의 성접촉, 다시 말해 동성 간이 26, 이성 간이 34, 2017년에도 35, 39, 2037, 44 이렇게 신문지상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성 간의 성접촉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주종을 이룬다 이렇게 매번 기사화하고 발표를 해왔는데, 그게 우리 코호트 연구 결과하고 달랐던 것은 아마도 그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서 감염민이 발생되면 그 관할 보건소에 담당 직원이 가서 1대1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직원이 그 감염인한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많은 경우에 그 감염인들이 본인의 성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달리 얘기하거나 또는 응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그 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부정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019년도에 작년에 처음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 44%고 이성 간의 37%라고 그렇게 역전돼서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해왔는데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아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코호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좀 더 인터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하면서 그들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한 그 정체성이나 전파 경로를 갖다 정보를 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몸의 체액 중에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된 체액은 정액과 질액과 혈액, 모유 이 네 가지, 물론 땀이나 침, 눈물에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만도 워낙 미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염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염력이 있는 체액은 이 네 가지입니다. 항문의 구조인데요. 항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치골이 있고 이 주변에 조임근, 과약근이 있어갖고 평상시에 이 속에 대변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바깥으로 배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치골과 괄약근이 꽉 조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기치 않게 외부에서 진입을 하는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은 이런 치골과 괄약근은 더욱더 수축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직장의 점막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직장의 점막은 하나의 그 원주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단세포층이고 굉장히 손상이 잘 되는 그런 점막 구조를 갖고 있는데, 또 그러한 점막의 밑에는 많은 모세혈관, 혈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갖고 점막이 손상이 되면은 금방 출혈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쪽에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정액을 갖다가 배출했을 때 정액 속에 많은 그 에이즈 바이러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손상된 직장 점막에서 흘러나오는 출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자에게, 배우자에게 HIV 감염을 갖다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항문 성교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될 확률을 보면은 1회 이성 간 성접촉, 일반적인 성접촉이죠. 이때 감염될 확률은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을 했다고 해서 100% 감염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0.04, 1회 감염될 확률이 0.04에서 0.08%입니다. 근데 1회 동성간 성접촉, 항문 성교 때 감염될 확률은 1.38%이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17배에서 34배까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 동성애자의 비율은 남성의 한 0.7%로 추정되는데 서구의 경우에는 양성애자 포함해서 한 2%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동성애자에서의 HIV 감염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2.7 또는 6.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서의 0.05%에 비해서는 80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독의 발생을 보겠습니다. 매독은 2020년부터는 이제 표본 감시의 대상이 됐지만 작년까지는 전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숫자가 다 포함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11년, 12년, 13년 점차 감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계통의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매독도 치료가 잘 되면서 이제 점차 소멸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2014년을 지나서 14, 15년 되면서 급격히 증가돼서 지금은 2018년에 전국에서 2280예가 보고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이 빠르게 증가되기 시작했던 것이 2010년 이후고 1000명을 넘었던 것이 2013년이었고 점차 계속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와 비슷한 그런 슬로프, 상관관계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국내 HIV 감염에서 매독의 발생과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HIV 감염인들 중에서 매독이 많이 이완되어 있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매독을 많이 퍼뜨리는 것 같다. 그런 보고와 함께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국내 HIV 감염인 중에 48%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령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슬로프인데 연령적으로 보면은 2018년과 2014년을 갖다 한번 비교해 봤는데 20대 30대에서 2018년의 경우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4배가 증가했는데 중요한 거는 60대 이상에서는 2018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22.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노년층에서 22.6배. 급격한 증가를 갖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또 성병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여기 임질인데 임질은 좋은 항생제가 개발되고 또 치료 효과가 좋아서 점점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첨규 콘딜롬이나 또는 클라미디아 감염증이나 성기 단순포진은 계속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0년 이후에 HIV 감염의 증가와 함께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첨규 콘딜롬 같은 경우에 보라색 여기 보면 2010년경에는
이거는 이제 전수조사란 게 아니라 전국에 590여 개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서 얻은 숫자를 갖다 이제 얘기하는 건데, 각 기관당 평균 신고 건수를 갖다가 적은 겁니다. 기관당 평균 신고 건수가 10례 든 것이 2019년에 가서는 25례, 2.5배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클라미디아 감염증 같은 경우도 2011년에 한 20례였던 것이 지금 보면 한 35례, 1.5배 증가되죠. 성기 단순 포진은 더 많은 증가를 보이는데 2010년도에 한 20례였던 것이 2019년도에는 50례가 넘으면서 2.5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미디아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빨간선 연령별로 봤을 때 2018년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보니까 60대 그리고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각각 3.3에서 3.5배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근데 성기 단순 포진 이 경우에 있어서는 2018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젊은 층보다 50대에서는 3.4배가 증가됐고 60대 이상에서는 3.8배가 증가되면서 모든 성매개 감염병들이 젊은 층도 물론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노년층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향을 보면은 성적인 활동이 활발한 20, 30대 젊은 층에서 증가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성불란과도 관계가 있겠죠. 근데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가파른 증가를 보인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아마도 최근에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고령층, 60대 이상 고령층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층이 많아지니까 이런 감염질환에 대해서도 이완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발기부전 치료제나 이런 약제들의 개발로 인해서 이제 노인층에서도 성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른 증가를 갖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HIV 감염과 모든 것이 다 상관관계를 갖고 같이 비례하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HIV 감염인에서의 기회질환으로서의 성매개 감염병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학문 선교에 따라서 전파가 증가된다는 것이 아까 우리 보여준 슬라이드에서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전파 매개 행위는 학문 선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질병인 그런 성매개 감염병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략 개발을 저희가 요구할 수가 있겠고 또 고위험 집단이라는 것은 젊은 층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대 이상의 고령층, 노년층 그리고 HIV 감염인들, 유흥업소 종사자들 그리고 또 사회에서 동성간 성접촉, 학문 선교를 경험하는 그러한 집단들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건진과 치료 유도인데 그때 그 배우자나 또는 파트너 같이 검진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겠고 표본간시 의료기관 신고율을 높임으로써 더 정확한 실상을 갖다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학조사와 포함 전문 인력을 갖다 확보 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기 발견과 적시 치료를 위한 관리 체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다 잘 구축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포럼의 주제가 젊은 층들에 있어서의 성매개 감염병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을 갖는 건데 젊은이들은 정말 다가올 미래에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참 일을 해야 되고 생산성 일을 갖다 하면서 국가의 주역으로서 자라나야 그들이
예기치 않게 성맥의 감염병에 감염돼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도 또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불행이라고 이제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특성화된 홍보와 교육을 갖다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실종된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통해서 성맥의 감염병의 고위험군이 젊은 층과 노년층, 60대 이상 노년층, 그리고 HIV 감염인,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문성계나 동성 간의 성접촉을 경험하는 군, 나아가서 이러한 성맥의 감염병의 가장 위험한 매개 행위가 학문성교라는 것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준명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성맥의 감염병이란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기성세대들로서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20대 감염자 수가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발제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셔가지고 고민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와 인권연구소 변호사님이시죠. 박성재 변호사님의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맥의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별 조례의 필요성 발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 피해 최소화와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전 세계가 분투하고 있었고, 또 사실은 이 세미나 그리고 이 토론회가 올 연초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사실은 무산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의원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이 토론회를 이제 지지해 주시고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준명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모든 수치를 통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그 위에 상위법으로 감염법 예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요. 줄여서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라고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나타난 이 수치들, 이 성맥의 감염병들이 임지를 제외하고는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책자에 보시면 20페이지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우리 교수님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임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성맥의 감염병들은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효율성, 그리고 이 조례가 과연 정확하게 예방을 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봐서는 이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따라서 왜 그러면 이게 작동을 못하는가를 여러 가지 대상에 너무 광범위한 이 대상 범위가 넓다는 부분과, 그리고 감염병 예방 주체로서 서울시의 한계라는 게 보여졌고요. 그리고 조례 자체 내에서도 이 체계 적합성 문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로서는 성맥의 감염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는 너무 크다. 이 조례가
너무 크다. 즉,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처럼 너무 크게 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매개 감염병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적인 분야라든지 보고를 받는 분야라든지 성매개 감염병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가 언제 제정됐냐면 2016년 3월 24일 날 제정됐습니다. 이때가 이 제정 목적을 보시면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 하죠.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서울시에서도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코로나 문제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하고는 성매개 감염병이 조금 대상에 있어서 맞지가 않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성매개 감염병보다는 대단히 그리고 급속적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감염병의 예방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감염병과의 관련성을 보시면 이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 자체에서는 감염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고요. 감염병 예방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그 2조 1호에 나와 있는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그것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매개 감염병에는 분명히 HIV 바이러스에 따른 이제 에이즈가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성매개 감염법에는 이 에이즈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성매개 감염병은 고시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유독 에이즈만은 성매개 감염병이라고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쭉 찾다가 일단은 그 보건복지부 쪽에 지금 질의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로 보시면 11페이지인데요. 이 조례와 법을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조의 정의해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감염병 예방법이고 오른쪽이 조례 내용인데요.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이렇게 감염병이라 해서 뭐 1급, 2급, 3급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급 감염병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나와 있고요. 제4급 감염병에 매독, 임질 등등 해서 성매개 감염병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호에 보시면 성매개 감염병이란 정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해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이렇게 국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즈가 포함되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의 2를 보시면 감염병 의심자, 그리고 9위에 보시면 13호부터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감염병 의심자의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해서 위에서 보셨던 13호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각 감염병 환자란 무엇이다, 또 감염병 의사 환자란 무엇이다, 또 의심자란 무엇이다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나중에 서울시 그 감염병 예방 조례가 이 부분들을 조금씩 잘못 인용하거나 좀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 이제 감염병 예방법 4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나와 있고요.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라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감염병 예방법상의 4조의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그러니까 다 하나 의무를 더 부과하는 게 뭐냐면 그 3조의 2항인데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차별금지 의무를 여기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을 보면서 서울시장에게
정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서울시는 더 많은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냐면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과 안 감염된 사람, 그리고 접촉한 사람, 안 접촉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차별을 전제로 해서 다 세세하게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대의적인 명분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뜻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과연 이러한 이 차별금지 의무 조항이 여기에 포함될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조문들은 쭉 비교해 보시면 책자에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법 70조, 조례 28조인데요. 손실보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가장 좀 이 상위 법령 위반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손실보상 70조의 법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 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보상하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28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따라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37조에 따라서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되거나 법 49조 1항 13호에 따라서 이렇게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그냥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법령에는 명확하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심의 의결에 따라서 보상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상위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손실보상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요청 같은 경우에도 이 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 32조의 조례 32조에 보시면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 공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법적 다툼이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크게는 이렇게 조례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시면 18페이지, 1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법 예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서울시 감염법 예방 조례는 성매개 감염법을 처음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감염병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큰 일이 터졌을 때는 사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정부 주도 하에 또 전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그나마 이제 일부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재량권을 일부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매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사태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유행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성매개 감염병은 특히나 에이즈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람이 성관계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평생에 이어지면서 또 시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현재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다른 감염법 예방법까지 감염병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이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만 다루지 못함으로써 지금같이 결국에는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예방에 실패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예방 조례 자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서 성매개 감염병만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의 한계가 또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 예방 관리 주체로서 서울시가 지금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시만 문제가 돼서 끝날 문제라면 서울시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코로나 사태나 여러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 모든 정부기관이 다 동원돼서 함께 움직여야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정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서울시만의 독특한 또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일부는 재량권을 행사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서울시만의 또 도시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만의 또 서울시만의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지자체와도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감염병 예방병이라는 또 감염병 예방 조례라는 큰 테두리안이 아니라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이 하나만 두고 또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만이 또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터지고 나서 이 서울시에서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정부에서나 또 중앙재난본부에서나 국무총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국무총리님께서 하시니까 또 정부에서 하니까 그분이 다분히 처분권자고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저희가 소송을 해보고 다투게 되면 모든 책임은 서울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발표는 정부에서 했지만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과 지금 권한대행이신 분들이 다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예를 들자면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칙들이 나왔을 때 서울시랑 협의가 물론 되겠죠. 서울시랑 협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정하고 지자체는 여기에 따르라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결정권자가 오히려 보면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따로 있는데 형식적으로 서울시가 그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못하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감염병 예방법과 조례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 체계 적합성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방 조례에 따른 예방 수칙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예방 수칙들을 어겼을 때는 결국에는 감염법 예방법과 함께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형사적으로 보면 이제 구성 요건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이제 감염법 예방 조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감염병 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순번 1번에서 11번 보시는 것처럼 감염병 환자 등이라고 해서 조례 안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감염병 환자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례 자체적으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 예방법상의 감염법 환자 등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 법에는 나와 있지만 그 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따로 감염병 환자 등이 어떤 걸로 따로 분류하고 있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감염병 예방 조례에서 감염병 환자 등이란 해서 법 2조 13호 14호, 1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런 감염병 환자 등이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위치 정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법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주거나 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서로 이제 국가 기관 간에 또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실 위헌 시비까지 붙을 수 있는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우회 원칙 위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현재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아까 보신 것처럼 70조 2항에는 분명히 시도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소방기본법 49조의 2에 따르면 거기도 손실보상할 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된다는 것이 다른 조례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률 우회 원칙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례도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런 개정보다는 차라리 성매매 감염법에 따른 특수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조항들을 다 넣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위치 정보 제공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겹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시장에게 차별금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감염병 예방법보다 지금 서울시장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조례 자체가 어찌 보면 차별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무, 차별을 전제로 하면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좀 모순되는 의무가 함께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관련돼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시는 게 있는 게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풀렸지만 비대면 예배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왔었고요. 나머지 뭐 사찰이라든지 뭐 미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 조례 자체를 위반하고 있거든요. 종교에 따른 처분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인데 과연 그런 의문점을 제시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떻게 답할지 저도 이 조례를 분석하면서 조금 궁금해졌던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순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매매 감염법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질병관리청장의 고시에는 에이즈가 빠져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매매 감염병의 주요 원인이라든지 지금 수치가 계속 쭉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치는 아까 다 보셨던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매독의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IV 환자 중에 48%가 매독에 감염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찾은 자료는 2014년 미국 매독 감염자의 83%가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인했다라는 그런 통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학문 성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성행위 방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혹시라도 뭐 호기심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질병들에 감염될 위험이 커진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성적 소수자라는 말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분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은 반대를 해야 되고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 성교의 위험성, 이런 보건적 위험성, 또 뭐 어찌 보면 윤리적 위험성, 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를 알리는 것 자체를 차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이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넓고 또 서울시로서의 주체로서도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성매개 감염법 방지를 위한 이 개별적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졌고요. 이러한 조례를 만드시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 의무가 들어가더라도 과연 이 학문 성교 내지는 이런 성매개 감염병의 정말 위험성, 잘못된 것을 말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됐을 때 그것까지 차별로 보고 못하게 막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다수 국민과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돼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가 저는 공존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감염병 예방 조례가 모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건 조례를 사실은 개정보다는 이거를 제정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 전은성 교수님께서 PPT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은성 교수님 토론까지 마치고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에 김중명 교수님과 이제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이면서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성매개 감염병, 특히 HIV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경로의 조절입니다. 이는 각 질병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돼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에서 보시듯이 호흡기 감염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제일 유효하고, 특히 질병 특이적인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감염병 발생 그래프에서 보시면 HIV는 이 파란색입니다. 채 5%가 되지 않지만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면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IV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군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부터 HIV, AIDS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건수에서 남녀 성비를 보면 남자가 -1에서 2배 정도임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매개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질병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HIV 감염병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환자가 압도적 우위라는 것인데, 특히 2000년에는 7.7배였고 2018년에 21.4배, 2019년도에는 17.9배의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4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보시게 되면 특히 남성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40.5배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 30년간 여성의 발생 건수는 변함없이 10명대입니다. 그렇지만 남성의 발생 건수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감염 후에 진단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하면 여기서 7년을 뺀 13세에서 27세 사이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인데, 대부분 이성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유독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경로가 과연 무엇일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HIV균에 특별히 더 취약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의학 저널 중에 제일 권위 있는 NEJM 논문을 보면 HIV 감염은 책 1ml당 HIV RNA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남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는 HIV 감염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재 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균이 존재할 수 있는 체액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혈액과 침은 제외돼야 됩니다. 2006년 이후에 수혈 감염 보고가 없고 침을 통한 감염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남은 체액 중에서 남성 특이적인 체액은 정액뿐입니다. 현재 HIV균이 남성에게 압도적 우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액을 통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는 표에서 캐나다 퍼블릭 헬스 에이전시에서는 성행위별 전파율에 대한 논문을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 항문 성관계를 통한 감염률이 질 성관계에 비해서 최소 7배에서 최대 42배까지 높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을까요? 한국질병관리청에서는 99% 이상이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고 수용 항문 성관계 시 그 위험도가 138배 증가함을 보고하였습니다. 유엔사나 UNAIDS 또한 제너럴 포퓰레이션에 비해 gay men and other men who have sex with men, 게이와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2018년도에는 22배, 2019년도에는 26배 높은 위험도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DC에서는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이 66, 헤테로섹슈얼이 24%인데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82%에서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 여성의 85%에서 헤테로섹슈얼, 이성 간 행위가 원인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로 남성으로부터 HIV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리셉티브 애널 섹스 바트밍이 가장 높은 위험도의 성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0년 논문에서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7.7%에서 항문 성관계를 가지고 있고 2017년도 청소년 연구 결과에서 성경험에 있는 남자 중에서 7.9%에서 바이섹슈얼, 10%에서 호모섹슈얼, 동성 성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이 MSN 그룹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HIV 유병률을 보고한 3개의 논문을 정리를 하면 4.4%, 1.9%, 그리고 6.5%의 HIV 양성률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유병률인 0.026%와 비교하게 되면 최소 73배, 최대 250배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서 성관계 대상자의 나이입니다. 한국 MSM 그 그룹의 평균 나이는 32.3세인데 성관계 대상자 중에서 19세 이하가 무려 33%입니다. 3분의 1이 19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관계 패턴이 현재 청소년들의 HIV 감염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과 분명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HIV 감염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리고 콘돔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파 경로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기관들 자료에서 보면 주된 감염 경로는 항문 성관계로 공지하고 있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콘돔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콘돔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예방책의 초점이 콘돔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콘돔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에 일반인들은 콘돔만 사용하면 HIV가 예방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콘돔만으로 충분할까요? 데이터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서 콘돔을 항상 착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2004년에는 26.4%, 2012년에는 34.8%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남성과의 성관계 시에는 46.0%인 반면 여성과의 성관계 시에는 30.5% 조금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콘돔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찰해 본 결과 남성 간의 성관계 시에 30개월 동안 관찰했던 논문인데요. 약 40%까지 콘돔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익스플로라 백스 004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 과연 콘돔이 HIV 감염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대 72 그리고 62.9%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콘돔 사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HIV 감염이 차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잘 아시겠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환자의 보험 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환자 지불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 특례는 5년마다 갱신되어서
평생 지속될 수 있고 등록과 탈등록, 재등록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간 HIV 환자가 3.28배 증가하는 동안 그 보험공단의 진료비 총액은 6.3배 증가되었고 2017년 한 해만 1,000억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1.62배 증가되는 동안 에이즈 관련 예산은 2.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별 평균 입원 기간을 보면 한국 에이즈 환자는 압도적으로 긴 입원 기간을 보입니다. 이것은 제공되는 진료가 모두 무료인 것과 분명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세 환자의 HIV 환자의 1인의 생애 비용을 보면 1인당 6억 4천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3,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있기에 최소 7,8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치료약제 개발과 더불어서 에이즈 환자의 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치료 중심의 전략으로는 앞으로 증가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HIV 감염 경로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감염병에 대해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이를 몇 개월간 학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적극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그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로 란셋 논문을 들었습니다. 란셋 논문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코비드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HIV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항문 성관계 시에 HIV 감염이 20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UNAIDS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은 콘돔 사용률을 높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가 이 콘돔 사용에 대한 한계를 보여드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콘돔을 사용하면 항문 성관계 시에 HIV 전파율이 충분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성관계를 하는 것에 비해서 3.8배 이상 굉장히 높은 수치로 여전히 전파율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돔 사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콘돔 착용과 더불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전폭적인 치료비용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HIV 감염은 항문 성관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콘돔만으로는 유효한 예방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 한 명의 생애 비용을 감안한다면 HIV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개인과 국가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감염균 차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됐고요. 감염 경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말 유치원 다니는 꼬마 친구들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이제 전체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매개체 감염병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홍보를 잘해서 오늘 이 순간은 또 한번 느낀 건데 건보공단에서도 정말 좀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생각해 보니 참 무섭습니다. 예. 이렇게 좀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요. 이제 전부 이제 우리 패널 분들과 우리 발제자 교수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토론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소속인 젠더와 건강 연구센터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이제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약간 당황스러운 게 이제 처음 토론을 부탁하셨을 때 이제 성매개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성매개 감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방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HIV 에이즈 중심으로 이야기가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을 포함한 예방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들을 가지고 성매개 감염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추적해서 그 과거에 누구와 성적 접촉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을 추적하는 방식의 성매개 감염 예방 전략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학조사는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성매개 감염과 관련된 부서는 주로 섹슈얼 헬스 디파트먼트, 성건강 부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WHO도 그렇고요.
이런 부서에서는 이제 성 건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병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물론 HIV/AIDS를 포함해서 성병 예방과 발견, 치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건강과 성적 권리라는 관점으로 이제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성교육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인권에 기반한 성인지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성교육은 특히 건강과 보건의료 파트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성교육이 굉장히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교육들이 주로 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생식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이제 여유가 없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다른 정책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 예방을 목표로 학교 안에서 이런 이제 성건강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와 의료기관이 연계해서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그 경우에는 병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초반에 인구 집단에 개입하기 위해서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성 건강 증진 모델도 다수 개발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큰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센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PSTF라고 해서 어떤 개입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도 이게 꽤 효과가 있다. 특히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성병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제 최근에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실상 보건복지부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정보를 더 잘 제공하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게 성매개 감염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고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병만 검진을 해주고 이제 아니면 유흥업소 접객원에게만 검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성매개 질환이 점점 더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조례와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성건강 서비스와의 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이제 표본 조사에서 신고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성매개 감염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고율이 늘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과거에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더 병원에 많이 왔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로가 현재 드러나는 성매개 질환 환자 증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역학조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이제 법률과 조례 개정이 수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자와 환자의 진단과 치료, 격리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자유권에 대한 침해 여지가 있는 개입을 이제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비말과 에어로졸을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은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지만 성적 접촉을 통해 매개되는 성매개 감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법 이제 뭐 성건강과 뭐 성권리를 위한 뭐 법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현실에서 성매개 감염 예방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정부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이제 탈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개 감염 검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남성 청소년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56%에서 이제 1개 이상의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고 35%가 이제 2개 이상의 성매개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성매개 감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탈가정 청소년이라던가 고위험 집단에 대한 이제 무료 서비스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교육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증상이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인용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것은 올해 이제 전주에서 한 언니들의 병원놀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조사한 데에서 이제 콘돔은 없어서 못 쓰고 섹스를 하고 나서 손도 씻을 수 없는 굉장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런 것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올해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과 남성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다. 심지어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타인의 시선이 꺼려져서 혹은 진료가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진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차별과 낙인 없는 포용적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HIV/AIDS를 비롯한 성매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낙인과 차별 없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건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HIV/AIDS 감염자가 더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제 예상은 한 가지 예상을 추가하면 보건소 직원도 그랬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줄어들어서 차별적으로 이런 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조금 덜 저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위기가 이 사람들이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성소수자와 탈가정 청소년 등 성매개 감염 고위험 집단이 안전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HIV/AIDS 환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연구와 개입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고위기 집단 접근뿐만 아니라 취약 접근 집단에 대한 보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 결국은 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존재하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가용할 자원이 많은 서울시의 감염병 예방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밖에 없거든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일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익명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서 집단 감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예방했던 사례처럼 성건강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성매개 감염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존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한 조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이제 시범 사업이라던가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한 개입을 시도하고 이제 고위기 집단에 대한 맞춤형 개입 정책을 만들어서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성매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딱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차별과 낙인이 없는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더 보완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남순 선임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 토론회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김세령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참석을 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한국 여성 건강 통계라는 그런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 뭐랄까 자유로운 어떤 그 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그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현재 그런 그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매개 감염병이 증가한다고 저희도 통계를 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학교 성교육이 또 굉장히 또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교육부에서 주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청소년들을 저희가 뭐 질적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이제 그룹 면담을 해보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 그 성교육에서는 실질적인 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이제 그 당황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콘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그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여성들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면 성병 예방보다는 이제 임신을 이제 원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그 성병 예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지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김준명 교수님께서 그 뭐 에이즈나 뭐 성병이랑 이런 전반적인 그 강의를 잘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강의를 듣는다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가 이 교육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매개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자유화되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에이즈 환자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 얘기를 드러날 수 있도록 뭐랄까 차별적인 분위기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 되어 있고, 잘못하게 되면 이제 낙인을 찍고, 물론 이게 남녀 간에 특히 여자에게 더 이제 가혹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드러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고위험군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세롬 쌤이 얘기한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접근을 해가지고 빨리 그 진단을 받고, 만약에 이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 4급 전염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의료기관이 팀장님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표본감시만 하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참여를 하면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료기관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학교 보건교육도 이제 보건교사님 제가 다른 토론에서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 시수가 막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그 과목 간의 시수가 서로 경쟁을 이렇게 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입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10세부터 이제 외국에서는 이 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성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당겨져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오픈하고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제가 김준명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사실 이걸 들으면서 이게 지금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조례의 개정을 초점으로 발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2015년에 저희가 이제 메르스 이후로 이제 이런 권한이 지자체의 장에게 많이 다 같이 뭐 질병관리청장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도지사도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당시에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이 이제 질병관리청장이라든가 이런 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이거를 이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 경향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뭐 대상이 광범위하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이 22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부와 별도의 방역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이탈리아라든가 독일의 이게 상황을 보면 이게 그 지방자치제가 굉장히 발달한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방역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도 그 어떤 주는 그걸 따라서 하고 어떤 주는 그걸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그 롬바르드주하고 베네토주라고 두 개의 그 대표적인 주가 있는데 둘 다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굉장히 초기에 지난 3월에 굉장히 심한데 롬바르디아주는 중앙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베네토주는 그걸 따라서 이 두 주가 상당히 그 유행 규모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여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정법원에서 한 그런 내용은 지금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건 한번 또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시도에만 이렇게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차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건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결국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코로나든 어떤 감염병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것에 대한 진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지금 감염병이 이미 진단이 된 사람 뭐 혹은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그 뭐 감염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차별한다 이런 의미로는 저는 생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가 아마 의료 쪽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정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은 뭐 그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없어서 그 정보를 받지 못한다든가 혼자서 이제 독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차별을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를 이 감염병인 상황에서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좀 더 명확하게 그것들을 수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질병관리청하고 일을 할 때 보면 그 결핵도 따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그 면역 결핍증 예방법도 따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 지금 감염병 그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염병 예방법이 그 또 서울시 조례가 그걸 내용을 그대로 많이 다 가져온 건데 지금 이제 주로는 이제 뭐 세계적인 팬데믹이 생긴다던가 이런 아주 시리어스한 그 사망을 많이 하는 그런 질병을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 뭐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이걸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제안에 대해서 드는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제 잘 관리하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 지금 차별로 이어진다든지 어떤 특별한 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교육을 하고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 것은 좋으나 낙인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에이즈 중심인지를 잘 모르고 그런 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료를 잘 받으면 그 성관계를 해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남성 간의 그 성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위험성은 분명히 교육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건 교육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빨리 검진을 받고 빨리 치료를 하면 남에게 전파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서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잘 모니터링하고 잘 감시하고 잘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가되 너무 차별을 한다던가 낙인을 찍는다던가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도록 서울시가 그런 인권적인 그 감수성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령에 대한 제정 이전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게 조례로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방향의 선으로, 일의 선으로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말씀. 그리고 학교 현장에도 보건교사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보건교사가 가장 먼저 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그 성교육에 대해서 크게 교육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교육이 조금씩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강문준 팀장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팀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평소 그 감염병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만드셔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패널님들의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사업 내용이라든가 현황, 그 다음에 홍보 및 교육 강화 대책 순으로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에이즈 진료비 지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성병 검진 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울시는 뭐 중앙에서 하니까 서울시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할 것이 없다고 이제 잘 못한다는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굉장히 그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시가 서울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다 이제 2013년도부터 실시돼가지고 2015년도에 25개 보건소 전면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HIV 신속검사라고 해가지고 무기명, 익명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받아서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에서만 하는 것을 서울시도가 이제 우선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도도 조금 나름대로 많은 의원님들의 그 예산 협조를 받아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이즈 예방을 위한 그 교육과 홍보를 갖다 이제 투트랙으로 하는데요. 예방교육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에서, 그 다음에 홍보는 사단법인 한국 에이즈 대치연맹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현황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상에는 6개 성매개 감염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는 그런 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예방법에 조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담지 못했던 걸로 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성매개 감염병은 김동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20, 30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크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하루에 100만 명씩 이 정도 발생을 합니다. 1년에. 그래서 하루에 100만 명씩 해서 이제 1년이면 한 3억 8천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주가 이제 에이즈니까, 에이즈는 이제 다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서울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저희 나라는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까부터 줄고 있다 그러지만 저희 나라는 늘고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 서울시가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3,800여 명에서 19년도에 5,300여 명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홍보 교육 강화 대책을 하는데 이제 크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에이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맞춤형 소통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 내부 외부에 대한 미디어 광고,
그다음에 전자 게시대를 통한 광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오프라인 현장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및 가면 취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도권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에이즈 바로 알기를 통한 그 웹툰 만화,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 웹툰 만화라든가 예방과 치료를 위한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으로 다른 에이즈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이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에이즈 맞춤형 관심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 같은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인층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취약 집단이 성소수자와 노인들 대상으로도 이분들은 이제 그 이렇게 또 청소년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 업소 방문 캠페인을 하고 참여형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에이즈 맞춤형 관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한 마리가 차별과 편견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는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 핵심 메시지라는 교육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법 적용 대상자, 의료인이라든가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하는가, 서울시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구조하시는 119 공무원,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 보건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강화하게 된 계기가 2017년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감염 취약 계층, 아까 보신 성소수자와 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HIV 검사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IV 감염 조기 진단과 발견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벤트성 검진도 하고 홍보 교육 사업을 해서 우리 에이즈 예방과 퇴치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콘돔 카페라든가 게이바 얘기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그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건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홍보를 두 단을 통해서 거기서 두 개로 나눠서 교육과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차별이나 낙인이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한 이게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 토론회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것도 있지만 과연 차별과 낙인 없이 가능하겠냐라는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낙인과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최대한 더 참고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일으키는 질환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모두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던진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로 이 한 번의 토론회로 해서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나라 보건 체계를 전 세계에 알린 K-방역의 성공처럼 또 다른 K-방역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10대 서울시의 상반기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 5월에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11월까지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오늘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환경수자원회의원에서 활동하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이 감염 예방
과 방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성매개 감염병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예방과 방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적 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옆에서 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